방위비는 빼고 해결료 재처리는 포함합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40년간 미국이 절대 허용하지 않던 그 영역, 판도라의 상자가 열립니다. 트럼프의 공식은 단순했습니다. 압박하고 요구하고 받아내는 것, 방위비 등 투자든 관세 등 결국 돈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다른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돈을 논하는 자리에 권한을 꺼내든 겁니다. 일본은 약 500억 달러를 내밀며 미국의 환심을 샀지만 얻은 건 없었어요. 한국은 한 푼도 올리지 않고 테이블 위에 협정서를 펼쳤습니다. 일본이 분노했고 중국이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 뒤에서 협상은 이미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모두가 같은 질문을 품고 있죠. 한국이 정말 해낸 건가요? 금기를 깬 건가요? 무엇이 조용한 동맹국을 협상의 중심으로 만든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불가능해야 했던 일이죠. 원자력 협정 개정이 논의에 포함됐습니다. 그 순간 모니터 앞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다시 읽어봤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죠. 40년간 금기였던 단어가 공식화가 됐으니까요. 저는 루카스 카인입니다. 20년간 로이터 통신에서 군사와 에너지 외교를 다뤄온 저널리스트죠. 냉전 이후 세계 질서를 지켜봤고 중동의 석유 전쟁을 현장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어떤 단어는 그냥 단어가 아니라는 걸요. 제철이 이 단어는 1977년 카터 대통령 이후 미국이 절대 허용하지 않던 영역이었습니다. 해콕 산방지라는 명목 아래 동맹국조차 통제했죠. 일본만이 유일하게 1988년 특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이 그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뉴욕타임스 본사는 평소처럼 분주했습니다. 커피향이 복도를 채우고 기자들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국제부 책상에서 KBS 라디오 생중계를 듣고 있었습니다. 조연 외교부 장관이 나왔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질문은 예상 가능한 것들이었죠. 방위비, 협상 한미동맹 현안, 그런 것들요. 그런데 진행자가 던진 한 질문에서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방위비 증액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조연 장관이 잠시 멈췄습니다. 1초였을까요? 그리고 대답했죠. 방위비 증액은 이번 협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대신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행 연료 재처리에 대해 산업적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미국 측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놨습니다. 주변 기자들은 계속 일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아직 몰랐던 겁니다. 방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요. 재처리 논의를 미국이 받아들였다. 이건 단순한 협상 진전이 아니었습니다. 40년간 미국이 쌓아온 해결료 통제 체제에 균열이 생긴 거죠. 저는 즉시 워싱턴 지국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방금 KBS 라디오 확인했나? 한국 외교부 장관이 재처리 논의 언급했다. 백악관 반응 확인 필요. 5분 후 답장에 왔습니다. 확인 중. 국무부가 조용함. 너무 조용함. 침묵이 곧 답이었습니다. 부인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이라는 뜻이니까요. 저는 화면에 뜬 속보들을 훑었습니다. CNN, BBC, 로이터 모두 같은 키워드를 띄우고 있었죠. 한국 해결료 재처리 권한 논의 착수. 미국 한국의 우라늄 농축 요구 검토 중. 한미 원자력 협정 40년 만에 대전한 워싱턴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워싱턴 지국에 연락이 계속 들어왔어요. 국무부 대변인실 앞에는 이미 기자들이 몰렸다고 했습니다. 백악관 브리핑룸도 긴급 질의로 아수라장이었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백악관의 반응이었습니다. 대변인은 노코멘트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냥 확인 중이라고만 했죠. 국무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방부는 아예 입을 닫았고요. 20년간 이 바닥을 지켜본 제 경험으로는 이런 침묵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완전히 거짓이거나 완전히 사실이거나. 그리고 이건 후자였습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랜드연구소, 브루킹스 연구소. 평소라면 즉각 논평을 냈을 기관들이 조용했습니다.
이건 정부가 통제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뭔가 계산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 증액을 계속 요구해 왔어요. 한국에게 더 많은 비용을 내라고 압박했죠. 그런데 반기비는 빠지고 원자력 협정 개정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뭔가 계산된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20년간 이 분야를 다뤘지만 이런 협상 구도는 처음 봤어요. 한국이 돈이 아닌 권리를 요구했고 미국이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동료 기자 한 명이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데이비드였어요. 중동 전문 기자죠. 루카스, 이거 봐야 할 것 같아. 그는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뭔데? 사우디 쪽 최근 이슈, 이번 발표랑 연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한 장짜리 보고서였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사우디 아람코 파드 힐리 가스 플랜트 프로젝트 최종 낙찰. 계약 규모는 77억 달러. 수주 컨소시엄은 한국이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과 GS 건설이죠. 경쟁사 목록을 봤습니다. 미국의 벡텔 프랑스 테크닉 일본 치오다. 세계 최고 수준의 플랜트 기업들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이 이겼습니다. 저는 데이비드를 봤습니다. 이거 확인된 거야? 응? 사우디랑 한국 쪽에선 이미 공식화됐어. 제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조연 장관의 발언,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 최근에 사우디의 대형 플랜트 계약, 한국 컨소시엄 낙찰, 같은 시기에 터진 두 가지 소식이 우연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추종자가 아니다.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사우디가 미국이나 프랑스 대신 한국을 택했다는 게 놀라운 거야. 기술력만으로 설명이 안 돼.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아.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사우디 프로젝트의 의미를 생각해 봤어요. 파드 힐리 가스 플랜트는 아람코 역사상 최대 규모 중 하나입니다. 완공되면 사우디 전체 LNG 생산량의 18%를 담당하게 되죠. 이런 프로젝트를 한국에 넘겼다는 건 단순한 입찰 경쟁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사우디는 비전 2003북을 추진하고 있어요.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 다변화를 꾀하는 국가 전략이죠. 그 핵심에 원자력이 있습니다. 사우디는 원전 도입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파트너로 한국을 택한 겁니다. 왜일까요? 미국은 기술은 있지만 정치적 조건을 붙입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죠. 일본은 후쿠시마 이후 신뢰가 떨어졌고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술력은 검증됐고 정치적 부담은 적었죠. 게다가 UAE 바라카 원전을 성공적으로 완공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사우디 입장에서 한국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한국이 원전을 수출하려면 해결료 공급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은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죠. 이건 한국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두 개의 전선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나는 미국을 상대로 한 해결료 주권 협상, 다른 하나는 중동에서의 에너지 플랜트 확장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연결돼 있었습니다. 한국은 사우디에게 단순히 플랜트만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에너지 자립의 모델을 수출하는 거였죠. 저는 화면에 다시 조연 장관의 발언 기사를 띄웠습니다. 문장 하나하나를 다시 읽었어요. 산업적 차원의 논의. 이 표현이 핵심이었습니다. 군사적 목적이 아니라 산업적 필요성을 강조한 거죠. 한국은 지금 핵무기를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에너지 자립을 원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사우디 프로젝트가 그 증거였습니다. 한국은 원전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 5위의 원전 가동국이고 기술력은 세계 3위죠. 하지만 단 하나 해결료를 직접 다룰 권한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승인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제약이 지금 풀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편집장실로 향했죠? 노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마이클 편집장이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루카스, 너도 봤지? 예. 방금 KBS 라디오 확인했습니다. 백악관이 조용해. 이게 진짜라는 뜻이야. 마이클이 의자를 돌렸습니다. 자네 생각은 어때? 단순한 협상이 아닙니다. 한국이 게임의 룰을 바꾸고 있어요. 어떻게?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를 원했습니다.
한국은 대신 재철이 권한을 요구했죠. 그리고 미국이 받아들였어요. 이건 거래입니다. 하지만 보통 거래가 아니에요. 저는 데이비드에게 받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심지어 사우디가 77억 달러 프로젝트를 한국에 넘겼습니다. 미국과 프랑스를 제치고요. 한국의 기술력을 중동이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기술의 핵심에 원자력이 있어요. 마이클이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봤습니다. 자네 지금 뭘 말하려는 거야? 한국은 미국에게 협상하면서 동시에 중동의 대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결료 주권 없이는 완전한 원전 수출이 불가능해요. 한국은 그 고리를 끊으려는 겁니다. 마이클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장에 가봐. 예? 사우디로가 저 플랜트 현장을 직접 확인해봐. 한국이 뭘 하고 있는지 제대로 취재해야 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알겠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항공편을 검색했어요. 뉴욕에서 리야드까지 직항은 없었습니다. 런던을 거쳐야 했죠. 화면 한쪽에는 계속 속보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일본 외무성, 한국의 재처리 논의에 우려 표명, 중국 외교부 동부가 안정 강조하며 신중한 접근 촉구, 세계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던진 한마디가 국제 질서를 흔들고 있었죠. 워싱턴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비공식 브리핑을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한국의 요구는 예상 범위 내였다. 그러나 타이밍이 문제다. 타이밍. 그 단어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흔들리고 있었어요.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요. 동맹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었죠. 한국을 너무 압박하면 중국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 틈을 정확히 읽었던 겁니다. 저는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어요. 핵 없는 핵보유국. 한국은 무기가 아닌 기술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창 밖으로 뉴욕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어요.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고 택시가 거리를 달렸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이 평범한 날이 아니라는 걸요. 어딘가에서 금기가 깨지고 있었고 한 나라가 조용히 역사를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사우디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먼저 워싱턴으로 향했습니다. 백악관 주변은 평소처럼 관광객들로 붐볐어요. 하지만 그 안쪽 복도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죠. 재처리. 그 단어가 속삭여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무부 건물 근처 카페에서 오랜 정보원을 만났습니다. 제임스였어요. 국무부에서 20년간 동아시아 담당으로 일한 외교관이죠. 은퇴했지만 여전히 내부 사정이 밝은 사람입니다. 루카스, 자네 타이밍이 좋아. 지금 백악관인 알리야. 한국 때문인가? 그것만이 아니야. 트럼프가 9월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캠페인 중에 한국을 언급했었죠. 한국은 부자 나라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의 전형적인 발언 패턴이었습니다. 동맹도 거래의 대상이라는 시각이었죠. 제임스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방위비 재협상을 원했어. 예시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다시 뜯어 고치려고 했지. 바이든 정부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합의한 내용을 무시하고 싶어 했던 거야. 그런데 한국이 반응을 안 한 건가? 아니, 반응은 했어. 근데 예상과 달랐지. 제임스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백악관 내부 회의록 요약본이었어요.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회의 일시는 10월 15일. 조연 장관의 라디오 발언 6일 전이었죠. 참석자 명단에는 국무장관,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회의 주제는 한국과의 방위비 재협상이었어요. 그런데 회의록 중간에 흥미로운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 측은 방위비 증액 대신 한미원자력협정 개정론의 착수를 제한, 우라늄 온축 및 재처리 권한 관련 산업적 승인 요청. 저는 제임스를 봤습니다. 한국이 먼저 제안한 거야? 그렇지. 트럼프는 돈을 요구했어. 그런데 한국은 돈 대신 권리를 내놨어. 완전히 판을 바꿔버린 거지. 이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협상 전략이었습니다. 보통 동맹국들은 미국의 방위비 요구에 방어적으로 대응해요. 비용을 줄이려고 했으죠.
일본은 실제로 2024년에 방위비를 GDP 대비 2%로 올렸습니다. 5대 500억 달러 규모였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방위비 증액을 거부한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카드를 꺼낸 겁니다. 제임스가 말을 이었습니다. 백악관은 처음엔 당황했어. 제철이 승인은 일본만 받은 특권이었거든. 1988년 미일원 자력 협정 이후 37년간 유지된 독점이었지. 그런데 한국이 그걸 요구했다. 요구가 아니야. 조건을 제시한 거지. 방위비 동결을 원하면 제철이 논의를 시작하자고 트럼프식 거래를 역이용한 거야. 저는 회의록을 계속 읽었습니다. 국방장관의 발언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의 자주 핵 개발 가능성을 고려하면 위험한 제안이다. 통제 불가능해질 수 있다. 하지만 국무장관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한국을 억누르면 중국으로 기울 위험이 있다. 현실적 조율이 필요하다. 백악관 내부가 갈라져 있었던 겁니다. 제임스가 두 번째 서류를 건넸습니다. 국가안보회의 보고서였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위험한 동맹, 필요한 동맹. 이거 읽어봐. 백악관 참모들이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있어. 저는 보고서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수동적 동맹국이 아니다. 그들은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며 미국의 압박에 대응할 수단을 확보하고 있다. 사우디 아람코와의 77억 달러 계약은 그 증거다. 한국은 중동 에너지 시장에서 미국의 대체제로 부상하고 있다. 보고서는 냉정했습니다. 감정 없이 팩트만 나열했죠. 한국의 원전 기술력은 세계 3위 수준이다. 24기의 원전을 가동 중이며 전력 생산의 28%를 담당한다. UAE 바라카, 원전 수출 성공 이후 사우디, 폴란드, 체코가 한국을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핵심 문장이 나왔습니다. 만약 한국이 해결료 자급권을 확보하면 미국의 통제권은 사실상 소멸한다. 그러나 이를 거부하면 한국은 대안을 찾을 것이다. 중국 또는 러시아와의 협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백악관이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야?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트럼프는 거래를 좋아하잖아. 그리고 한국이 제시한 거래는 나쁘지 않았어. 방위비는 동결화돼 제철이 논의는 시작한다. 미국은 통제권을 일부 유지하면서도 한국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었던 거지. 제임스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백악관 정책실 메모였어요. 한국인들은 협상하듯 대화한다. 그들은 요청국이 아니라 설계국처럼 행동한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설계국.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이 만든 틀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틀을 만들고 있었죠. 일본은 뭐라고 하던가? 제임스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일본은 조용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문제야. 그는 휴대폰을 꺼내 기사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 기사였어요. 한국의 제철이 논의 동북아 핵균형 위협. 기사는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이었지만 저는 그 이면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지금 불안했던 겁니다. 1988년 이후 37년간 일본만이 제철이 승인을 받았어요. 그게 일본의 기술적 우위이자 전략적 특권이었죠. 그런데 한국이 그 테이블에 앉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일본은 계산기를 들었어. 방위비를 올리면서 미국의 환심을 사려고 했지. 근데 한국은 설계도를 펼쳤어.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한 거야. 저는 서류들을 다시 한번 훑었습니다. 트럼프의 압박, 한국의 역제안, 백악관의 혼란, 일본의 불안,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이게 언제부터 준비된 거야? 아마 몇 년 전부터일 거야. 한국은 사용 후행 연료 저장률이 53.8%야. 포화 직전이지. 제철이 없이는 원전을 계속 가동할 수 없어. 이건 생존의 문제였던 거야. 그 말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박함을 약점이 아닌 협상 카드로 만들었죠. 저는 제임스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야? 백악관이 승인한 건가?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 자체가 승인의 신호지. 조연 장관이 라디오에서 말한 건 사실이야. 미국이 받아들였어. 제임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루카스 조심해. 이 이야기는 아직 공식화되면 안 돼.
백악관도 한국 정부도 조용히 진행하고 싶어 하거든.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적었어요. 트럼프는 돈을 요구했다. 한국은 권리를 청구했다. 그들은 요청하지 않았다. 조건을 제시했다. 이건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설계였죠. 카페를 나와 백악관 쪽으로 걸었습니다. 하얀 건물이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저 안에서 지금도 회의가 열리고 있을 겁니다. 한국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제철이 논의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하지만 이미 판은 기울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만든 게임의 룰을 바꿔놓았어요. 반기비라는 경제 문제를 해결료라는 전략 문제로 전환시켰죠. 그리고 미국은 그 거래를 받아들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 지국 동료였어요. 루카스 방금 국무부에서 브리핑이 있었어. 한국 관련해서 뭐라고 하던가 노코멘트. 근데 대변인 표정이 이상했어. 부인하지 않았거든. 침묵 또다시 침묵이었습니다. 부인하지 않는다는 건 인정한다는 뜻이죠. 저는 전화를 끊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워싱턴의 거리는 평온했어요. 관광객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공무원들이 점심을 먹으러 나왔죠.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이 도시의 중심에서 뭔가 바뀌고 있다는 걸요. 아시아의 한 나라가 백악관의 긴 복도에서 제철이라는 단어를 속삭이게 만들었습니다. 40년간 금기였던 단어가 이제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었죠. 그리고 그 테이블은 한국이 설계한 겁니다. 저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국은 협상의 상대가 아니라 변수였다. 아니, 변수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방정식 자체를 바꾸고 있었어요. 워싱턴을 떠나 뉴욕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국제원자력기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한국 그 이름 아래 숫자들이 나열돼 있었어요. 원전 24기 가동 중, 4기 건설 중, 전력 생산의 28%를 담당합니다. 세계 5위 규모죠.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건 기술력이었습니다. 저는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국제에너지기구가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세계 원전기술평가 2024, 한국은 3위였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다음이었죠. 일본보다 위였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APR 1400 모델을 특별히 언급했어요.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인증을 받은 유일한 비미국형 원전 설계라고 했죠. 이건 단순한 기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안전성과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원전을 짓고 가동할 수 있었어요. 수출도 할 수 있었죠. UAE 바라카 원전이 그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해결료를 직접 다루는 것. 저는 한미 원자력 협정 조항을 다시 읽었습니다. 2015년 개정본이었죠. 한국은 20% 이상의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없다. 사용 후행 연료 재처리도 불가하다. 단 미국의 사전협의를 거칠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사전협의 그 단어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었어요. 허락을 받지 못해서 못하는 거였죠. 저는 한국의 사용 후행 연료 저장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였어요. 2025년 기준 90.8% 거의 포화 상태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봤어요. 저장 공간이 다 차면 원전을 계속 가동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해결료를 넣어도 쓴 연료를 뺄 곳이 없으니까요.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있었던 겁니다. 원전을 멈추거나 재처리 권한을 얻거나 그리고 한국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저는 워싱턴의 싱크탱크 보고서들을 찾아봤습니다. 랜드 연구소,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브루킹스 연구소. 그들이 한국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했거든요. 한 보고서가 눈에 띄었습니다. 랜드 연구소가 작성한 동아시아 핵균형 2025였어요. 보고서는 냉정했습니다. 한국은 사실상 잠재적 핵포육국이다. 기술력과 산업 기반을 고려할 때 핵무기 제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추정된다. 6개월에서 1년.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았지만 만들 수 있는 나라였던 겁니다. 보고서는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핵무기 개발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대신 해결료 주권을 추구한다.
이는 에너지 자립이라는 산업적 목표와 연결된다. 에너지 자립. 조현 장관이 사용한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산업적 차원의 논의. 한국은 무기가 아니라 에너지를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세계는 그 둘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구분하고 싶어 하지 않았죠. 저는 중국 외교부 성명을 찾아봤습니다. 10월 중순에 나온 거였어요. 해결료 주권 논의는 동북아 안정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 모든 당사국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신중한 접근. 중국식 경고였습니다. 일본은 더 직접적이었어요. 요미우리 신문사설을 읽었죠? 한국의 제철이 권한 획득은 동아시아 핵 도미노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도미노. 그 단어가 일본의 두려움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일본이 왜 불안해하는지를요. 1988년 미일 원자력 협정 이후 일본만이 제철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37년간 유지된 독점이었죠. 그 독점이 깨지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이 제철이 권한을 얻으면 일본의 전략적 우위가 무너집니다. 기술력에서 한국이 앞서 있었으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봤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날고 있었어요. 아래로 대서양이 펼쳐져 있었죠.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죠. 미국에 해고산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에너지 자립은 달랐습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였어요. 원전을 계속 가동하려면 해결료 주권이 필요했습니다. 저장 공간이 포화 상태였고 새로운 저장 시설 건설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했죠. 그래서 재처리였습니다. 사용 후행 연료를 재처리하면 부피가 줄어듭니다. 동시에 재사용 가능한 연료를 얻을 수 있죠.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권한의 문제였습니다. 미국의 승인이 필요했죠. 그리고 한국은 지금 그 승인을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받은 백악관 회의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을 억누르는 건 가능하다. 하지만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 그들은 대안을 찾을 것이고 그 대안은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을 수 있다. 대안? 무슨 의미일까요? 중국과의 협력, 러시아와의 거래. 가능성은 낮았지만 제로는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그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협상이었습니다. 한국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통제권을 유지하는 방법이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자율성이었어요. 에너지 자율성, 기술 자율성, 전략 자율성.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결정을 기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했죠. 그건 독립이 아니었습니다. 성숙이었어요. 동맹이 성숙해지면 관계도 바뀝니다. 상하 관계에서 수평 관계로 전환되죠. 한국은 지금 그 전환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뉴욕 상공에 진입했습니다. 창밖으로 맨해튼의 빌딩들이 보였어요. 한국은 기술로 문을 두드렸지만 의지로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그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있었죠. 뉴욕 사무실로 돌아온 다음 날 세계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각국 언론 보도 자료가 쌓여 있었어요. 일본, 중국, 유럽, 중동 모두가 한국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일본이었습니다. 아사히 신문 일면 톱기사였어요. 한국의 도박 동아시아의 위기. 기사는 냉소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양해를 얻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다. 재처리 기술은 핵무기 개발과 직결된다. 한국의 이번 시도는 영내 안정을 해칠 것이다. 검증되지 않았다는 표현이 흥미로웠어요. 일본은 사실을 부정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재처리 권한을 얻는다면 일본의 기술 우위는 무너진다. 37년간 유지된 미일 특별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것이다. 기술 우위 특별관계에 일본이 정말 두려워하는 게 뭔지 보였습니다. 저는 도쿄 지국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켄지 일본 외무성 분위기가 어때? 난리야. 루카스 비공식 브리핑이 계속되고 있어. 한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구체적으로 뭘 하려는 거야? 미국의 압력을 넣고 있어. 한국에 대한 재처리 승인을 제거하라고. 그런데 효과가 없는 것 같아. 효과가 없다. 그 말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결정했던 겁니다.
일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협상을 진행하기로요. 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당황한 상태야. 방위비를 GDP 2%까지 올리면서 미국의 환심을 샀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한국이 완전히 다른 카드를 꺼낸 거지. 돈 대신 권리를 요구했으니까. 그렇지. 일본은 숫자로 싸웠는데 한국은 판 자체를 다시 짠 거지. 전화를 끊고 중국 자료를 펼쳤습니다. 인민일보 사설이었어요. 중국 공산당 기관지죠. 해결료 주권 논의는 영내 전략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 관련국들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화와 협력, 중국식 외교 수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읽을 수 있었어요. 중국은 불편했던 겁니다. 한국이 해결료 자급권을 얻으면 에너지 독립성이 높아집니다. 그만큼 중국의 영향력이 줄어들죠. 게다가 한국의 원전 기술이 세계로 뻗어나가면 중국과 경쟁하게 됩니다. 중국도 원전 수출을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사우디. 한국과 시장이 겹쳤습니다. 베이징 지국에서 보고가 왔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한국 대사를 불렀습니다.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신중한 접근 또 그 표현이었어요. 중국은 직접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고는 분명했죠. 저는 중국의 입장을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강해지면 동북아 균형이 바뀝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올라가죠. 중국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어요. 한국을 너무 압박하면 미국 쪽으로 완전히 기울 위험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침묵과 경고 사이를 오가고 있었던 겁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 지국이었어요. 루카스 국무부에서 비공식 브리핑이 있었어. 내용이 뭐야? 한국 협상 관련해서 대변인이 조심스럽게 말했댔는데 요지는 이거야. 논의가 진행 중이며 양국 모두 건설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건설적 태도. 외교적 표현이었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었죠. 국방부 반응은 조용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야. 국방부가 조용하다는 건 백악관이 통제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고 있었어요. 섣불리 공개하면 의회와 싱크탱크들이 반발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워싱턴 싱크탱크 보고서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새 보고서가 눈에 띄었어요. 제목은 한국 팩터였습니다. 보고서는 흥미로운 분석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협상 전략은 미국의 약점을 정확히 겨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 비용을 줄이고 싶어 한다. 한국은 반기비 동결을 제시하면서 재처리 논의를 요구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이었다. 약점을 겨냥했다. 냉정한 평가였습니다. 보고서는 계속됐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검증됐다. UAE 바라카 원전 사우디파드 1, 2 프로젝트. 한국은 더 이상 기술 수입국이 아니라 수출국이다. 미국이 한국을 억누르면 시장을 잃을 위험이 있다. 시장을 잃는다. 경제적 계산이었습니다. 미국도 원전을 수출하고 싶어는 했어요. 하지만 가격 경쟁력에서 한국에 밀렸죠. 그렇다면 한국과 협력하는 게 나았습니다. 적어도 중국의 시장을 내주는 것보단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왜 미국이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였는지를요. 이건 순수한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경제와 전략이 얽힌 복잡한 계산이었죠. 동료 데이비드가 제 책상으로 왔습니다. 루카스 유럽 반응 봤어? 아직인데. 프랑스가 움직이고 있어. 한국과 원전 협력 확대를 검토한대. 프랑스, 원전 강국이죠. 왜 갑자기? 한국이 재처리 권한을 얻으면 원전 수출이 더 활발해질 거야. 프랑스는 그 시장에 같이 들어가려는 거지.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로. 영리한 선택이었습니다. 한국의 부상을 막을 수 없다면 협력하는 게 나았던 겁니다. 저는 각국 반응을 정리했습니다. 일본은 분노했습니다. 독점이 깨지니까요. 중국은 경계했습니다. 균형이 바뀌니까요. 미국은 계산했습니다. 이익과 손실을 따졌죠. 유럽은 적응했습니다. 새로운 질서에 맞춰 움직였어요. 그리고 한국은 중심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반응하는 나라가 아니라 반응을 이끌어내는 나라였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세 나라의 불안은 한 가지를 증명한다. 한국이 더 이상 변수가 아니라는 것을. 일본의 분노, 중국의 경고, 미국의 조율. 모두가 한국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설계한 판이었죠. 창밖으로 뉴욕의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우디 현장에서 뭘 보게 될까? 한국이 기술로 증명하려는 게 무엇일까? 그 답을 찾으러 갈 시간이었습니다. 사우디 동부다란 공항에 도착한 건 한밤중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열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10월인데도 기온은 35도를 넘었죠. 아람코 측에서 보낸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사는 말이 없었어요. 2시간을 달려 파드 힐리로 향했죠. 창밖으로 끝없는 사막이 펼쳐졌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도로였어요. 헤드라이트만이 앞을 비췄죠. 그런데 수평선 너머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도시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가까워지면서 깨달았죠. 저건 플랜트였습니다. 밤하늘을 밝히는 거대한 구조물이 모래 위에 서 있었어요. 파드 힐리가스 플랜트였습니다. 차가 정문에 멈췄습니다. 경비가 신분증을 확인했고 저는 안전모와 작업복을 받았어요. 현장 책임자가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이었죠. 루카스 카인 기자님이시죠? 저는 김태준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현장 총괄이에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어요. 현장에서 직접 뛰는 사람의 손이었죠. 이렇게 늦은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부탁드린 거니까요. 이 프로젝트를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김태준 총관이 플랜트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전동 카트를 타고 현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플랜트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수십 미터 높이의 탑들이 하늘을 찔렀고 파이프들이 미러처럼 얽혀 있었죠. 하지만 무질서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계산된 배치였어요. 여기가 심장부입니다. 김 총관이 한 구역을 가리켰습니다. 거대한 원통형 구조물이 보였어요. 이게 바로 이중 유동 시스템입니다. 이중 유동 시스템? 네. 기존 열교환 방식의 한계를 극복한 거죠. 효율을 30% 높이고 폐열 손실을 25% 줄였어요. 동시에 방사성 부산물 발생, 양도 40% 감소시켰습니다. 저는 구조물을 올려다 봤습니다.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이 기술은 어디서 온 겁니까? 한국형 원전 APR 1400에서 응용한 겁니다. 원자로 냉각 시스템의 핵심 기술을 가스플랜트에 적용했죠. 원자력 기술을 가스플랜트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게 가능한 겁니까? 원리는 같아요. 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게 통제하는 거죠. 차이는 대상이 해결료냐, 천연가스냐의 문제뿐입니다. 김 총관은 태블릿을 꺼내 도면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중 냉각 루프가 있어요. 1차 루프는 고온을 처리하고 2차 루프는 저온을 관리합니다. 두 시스템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면서도 동기화되어 있죠. 도면은 복잡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선 하나하나가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AI 제어 시스템도 들어갔습니다. 실시간으로 압력과 온도를 모니터링하면서 최저값을 유지하죠. 인간의 실수 가능성을 제로에 가깝게 만들었어요. 저는 시스템을 지켜봤습니다. 파이프들이 맥박처럼 진동하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 천연가스가 흐르고 있었죠. 이 플랜트가 완공되면 어느 정도 생산량을 담당하게 됩니까? 사우디 전체 LNG 생산량의 18%입니다. 하루 2억 5천만 입방피트를 처리할 수 있어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왜 사우디가 한국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 총관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신뢰요. 기술은 미국도 프랑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약속을 지킵니다. 공기를 맞추고 예산을 지키고 품질을 보증하죠. UAE 바라카 원전이 그걸 증명했어요. UAE 바라카. 한국이 완공한 첫 해외 원전이었죠. 바라카는 일정보다 빨리 완공됐어요. 예산도 초과하지 않았고요. 그게 사우디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뢰. 그 단어가 모든 걸 설명했죠. 우리는 통제실로 이동했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을 채우고 있었어요.
각 화면마다 플랜트의 다른 구역을 보여주고 있었죠. 엔지니어 몇 명이 자판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한국 사람이었지만 사우디 기술자들도 섞여 있었어요. 한 사우디 엔지니어가 저를 봤습니다. 기자님이신가요? 네. 뉴욕타임스에서 왔습니다. 그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아흐메트입니다. 여기서 시스템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어요. 한국 기술진과 일하는 게 어떻습니까? 아흐메트가 웃었습니다. 처음엔 걱정했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니까요. 근데 일을 시작하니까 그런 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왜죠? 그들은 가르쳐 주려 하지 않아요. 같이 배우려고 하죠. 제가 모르는 걸 물어보면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같이 고민해요. 그게 달랐어요. 같이 배운다. 흥미로운 표현이었습니다. 사우디가 원하는 건 플랜트만이 아니에요. 기술 이전도 원하죠. 스스로 운영하고 유지 보수할 능력을 키우고 싶어 하거든요. 아흐메트가 모니터를 가르셨습니다. 한국 팀은 그걸 이해해요. 우리를 고객이 아니라 파트너로 대하죠. 그게 다른 나라들과 다른 점입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기술을 팔기만 하면 일회성입니다. 하지만 기술을 나누면 장기적 관계가 되죠. 한국은 후자를 택한 겁니다. 통제실을 나와 다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사막 위로 첫 햇살이 비쳤습니다. 플랜트의 금속 표면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죠. 김 총관이 말했습니다. 루카스 기자님, 궁금한 게 있어요. 뭡니까? 왜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신 겁니까? 에너지 플랜트는 흔한 뉴스 소재가 아니잖아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죠. 한국이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가 왜 지금 가능한지를요? 김 총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언론은 협상만 보죠. 하지만 협상 뒤에는 실력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증명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어떤 겁니까? 한국은 원자력 기술을 군사적 목적이 아니라 산업적 가치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플랜트가 그 증거예요. 그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한국은 핵을 무기로 만들지 않았어요. 에너지로, 기술로, 협력으로 만들었죠. 그게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저는 플랜트를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이 거대한 구조물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였죠. 우리는 신뢰할 수 있다. 우리는 책임질 수 있다. 우리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 그 메시지가 사우디를 움직였고 이제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사막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곳에서 한국은 금속과 파이프로 신뢰를 만들고 있다. 사우디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던 날 현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침 8시였어요. 통제실에서 경보음이 울렸죠. 김태준 총관이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미국 재무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핵심 부품 통관이 보류됐다고 합니다. 보류요? 명목은 안전규정 재심사래요. 하지만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알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요. 압박이었습니다. 한국이 재처리 논의를 진행하는 동안 미국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움직인 거였죠. 어떤 부품입니까? 제어 모듈 3개요. 시스템 핵심이에요. 이게 없으면 가동이 불가능합니다. 김 총관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배송 추적 화면이었어요. 상태는 통관 보류로 표시돼 있었죠. 계약상 72시간 내에 재가동하지 못하면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1억 2천만 달러예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현장 전체가 긴장했어요. 엔지니어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죠. 저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풀릴지 궁금했거든요. 아람코 검증단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계약 조항을 확인하러 온 거였어요. 검증단장이 김 총괄에게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해결 가능합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이 아니라 시간을 물었습니다. 김 총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미국 재무부가 언제 승인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검증단은 현장 한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켜보겠다는 뜻이었죠. 저도 그들 근처에 앉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국 기술진은 회의를 계속했어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조용해진 겁니다. 김 총괄이 팀원들을 불러 모았어요. 10분 정도 무언가를 논의했죠. 그리고 결정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김 총괄이 검증단장에게 다가갔습니다. 48시간 주십시오. 48시간 안에 부품이 도착합니까? 아닙니다. 48시간 안에 시스템을 재가동하겠습니다. 검증단장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부품 없이요? 네.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검증단장은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48시간입니다. 1분이라도 늦으면 계약 조항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7명의 엔지니어가 두 조로 나뉘었어요. 12시간 교대 근무였죠. 저는 그들을 따라다니며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제어 모듈을 분해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산 부품에 의존하던 시스템을 뜯어내고 있었죠. 대신 무엇을 넣을까요? 한 엔지니어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코드를 짜기 시작했어요. 옆에 있던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뭐라는 겁니까? 자동 제어를 수동 제어로 전환하는 중이에요. AI 시스템 대신 직접 코딩한 알고리즘을 넣는 거죠.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야죠.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죠. 밤이 됐습니다. 현장 곳곳에 작업등이 켜졌어요. 엔지니어들은 계속 일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가져다 주며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어떤 이는 용접을 하고 있었고 어떤 이는 회로를 재설계하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테스트를 반복했죠. 말은 적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임은 정확했어요. 김 총관이 현장을 돌며 팀원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쉬지 않았어요. 그렇게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시스템 재설계가 70% 완료됐어요. 하지만 아직 멀었죠. 계속합니다. 이젠 306시간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가 시작됐어요. 시스템에 전원을 넣었죠. 모니터의 수치들이 떴습니다. 압력, 온도, 유량. 그런데 하나가 비정상이었어요. 압력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어요. 엔지니어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원인을 찾기 시작했죠. 2시간 후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밸브 하나가 잘못 조정돼 있었어요. 수정하고 다시 테스트했습니다. 이번엔 정상이었습니다. 42시간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 시스템을 실제 부하로 돌렸어요. 1000영하스를 주입하고 압력을 올렸죠. 모든 수치가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최종 검증이 남아 있었죠. 47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람코. 검증단이 통제실로 들어왔습니다. 검증단장이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모든 파라미터를 체크했죠. 가동해 보십시오. 김 총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시스템이 완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통제실의 모든 화면이 녹색으로 바뀌었어요. 정상 작동 표시였죠. 1분이 지났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검증단장이 태블릿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김 총관을 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대신 고개를 끄덕였죠. 승인이었습니다. 한국 팀원들이 서로를 봤습니다. 환호는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악수를 나눠줬죠. 47시간 36분. 미국 부품 없이 시스템을 재가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항의하지도 않았죠. 그냥 문제를 풀었습니다. 검증단이 떠난 후 저는 김 총괄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김 총관이 피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렇게 일해왔어요.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18시간 만에 시스템을 재설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일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책임이니까요. 책임. 그 단어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한국팀은 변명하지 않았어요. 대신 결과로 증명했죠.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침묵 속의 승리. 세계는 한국의 협상만 봤어요. 하지만 진짜 힘은 현장에 있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한국은 기술이 아닌 의지를 증명했죠. 그리고
그 의지가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사우디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본 것들이 제 시각을 바꿔놓았죠. 한국은 단순히 협상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증명하는 나라였습니다. 뉴욕 사무실로 복귀한 첫날 책상 위에 두꺼운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달신처는 전략정책 분석센터였어요. 워싱턴의 대표적 싱크탱크 중 하나죠. 봉투를 뜯었습니다. 120페이지짜리 보고서였어요. 표지에 적힌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요인 미국 전략의 새로운 필수 조건. 저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서문은 간결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 외교 정책의 변수가 아니다. 시스템 그 자체가 됐다. 시스템. 그 단어가 보고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위상을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했습니다. 기술 에너지 안보였죠. 첫 번째 섹션. 기술. 한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를 차지한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멈추면 글로벌 IT 산업이 마비된다. 구체적 수치가 이어졌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한국산 반도체 의존도는 평균 42%다. 애플, 구글, 아마존 모두 예외가 없다. 보고서 다음 페이지에는 그래프가 실려 있었습니다. 산업별 한국 의존도를 보여주는 차트였죠. 배터리 부문이 눈에 띄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세계 점유율 27%를 차지한다. 삼성, SD와 SK온을 합치면 45%를 넘는다. 유럽과 미국의 전기차 전환 계획은 사실상 한국 배터리 없이 불가능하다. 저는 그 수치를 음미했습니다. 45% 거의 절반이었어요. 보고서는 조선업도 다뤘습니다. LNG 운반선 시장에서 한국은 세계 점유율 95%를 기록한다. 미국이 추진하는 천연가스 수출 전략의 핵심 인프라를 한국이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95% 거의 독점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최근 발표된 프로젝트를 언급했습니다. 오픈아이와 블랙놀기 추진하는 아이 메가시티 프로젝트, 총 투자의 9천조 원 규모의 이 계획에서 한국은 핵심 기술 협력국으로 지정됐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한국 없이는 프로젝트 자체가 불가능하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건 단순한 협력이 아니었어요. 의존이었죠. 두 번째 섹션 에너지. 한국의 원전 기술력은 세계 3위다. 그러나 단순 순위보다 중요한 건 신뢰성이다. UAE 바라카 원전은 예정보다 빨리 완공됐고 예산을 초과하지 않았다. 이는 원전 산업에서 전례 없는 성과다. 보고서는 사우디 프로젝트를 상세히 다뤘습니다. 파드 힐리 가스플랜트 48시간 복구 사건은 한국 기술진의 능력을 세계에 알렸다. 미국 부품 없이도 시스템을 재가동한 것은 기술적 독립성을 의미한다.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직접 봤죠? 보고서는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해결료 자급권을 확보하면 원전 수출의 제약이 사라진다. 이는 중동과 동유럽 시장에서 미국과 프랑스의 점유율을 위협할 것이다. 세 번째 섹션 안보왕국의 방산 수출액은 2024년 기준 17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세계구의 수준이다. K9 자주포, K2 천차, FA5식 전투기가 폴란드, 호주, 말레이시아 등에 수출됐다. 보고서는 한국 방산의 특징을 지적했습니다. 한국 무기체계의 강점은 가격 대비 성능이다. 서방 기술 수준에 가까우면서도 가격은 30% 저렴하다. 게다가 기술 이전에 적극적이다.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일 분야에서 강한 게 아니었어요. 전방위로 침투하고 있었죠. 보고서 마지막 장에 결론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게 선택 사항이 아니다. 필요 조건이다. 반도체 공급망, 원전 기술 협력, 방산산업, 제휴 모두에서 한국의 역할은 대체 불가능하다. 대체 불가능. 그 단어가 모든 걸 요약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뉴욕의 거리가 분주했어요. 평범한 오후였죠. 하지만 워싱턴의 정책 이반자들은 이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산하고 있었죠. 한국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 지국 동료였어요. 루카스 의회조사국 보고서 봤어? 아직인데. 방금 공개됐어. 한국 관련해서 꽤 주목할 만한 내용이야.
저는 즉시 의회조사국 웹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한미동맹의 전략적 재편이었어요. 핵심 내용을 훑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적 자율성 추구는 단순한 경제 외교가 아니다. 전략적 성숙의 표현이다. 미국은 이를 위협이 아닌 기회로 인식해야 한다. 기회? 흥미로운 표현이었습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제안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해결료 제철이 제한을 완화하되 국제원 자력기구 감시 체제를 강화하라. 이는 한국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통제권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결국 타협안이었죠. 저는 보고서를 인쇄했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워싱턴이 한국을 보는 시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휴대폰으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백악관 출입기자였어요. 루카스 비공식 정보인데 들어볼래? 말해봐. 어제 백악관 고위참모 회의가 있었대. 한국 관련해서 무슨 내용인데? 국방장관이 제철이 승인을 반대했대. 통제권 상실을 우려한 거지. 근데 상무장관이 반박했어. 뭐라고? 한국을 억누르면 시장을 잃는다고. 원전, 배터리, 반도체, 전부. 중국이나 유럽에 넘어간다는 거야.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트럼프가 직접 정리했대. 한국 없이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 협상하라. 이렇게 한국 없이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 문장이 워싱턴 권력의 최고 정점에서 나왔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확실한 정보야? 소식통이 확실해. 회의록 봤다 해.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백악관 내부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 현실이 이겼죠. 한국은 이제 대체 불가능한 존재였습니다. 저는 20년간 국제 정치를 취재하며 많은 동맹 관계를 봤습니다. 영국과 미국, 독일과 프랑스, 일본과 미국. 하지만 이런 변화는 처음이었어요. 동맹이 보호 대상에서 필수 요소로 전환되는 걸 본 적이 없었죠. 한국은 조용히 그 전환을 이뤄냈습니다. 군사력으로도 아니고 경제 규모로도 아니었어요. 기술과 신뢰였습니다. UAE에서 약속을 지켰고 사우디에서 위기를 극복했죠. 그 누적된 신뢰가 이제 협상 테이블의 카드가 됐습니다. 저는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곳에서 뭔가 발표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합의, 제철 인원의 진전 아니면 더 큰 무언가. 저는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행이었죠. 편집장 마이클이 제 책상으로 왔습니다. 루카스 에이픽스 취재 준비됐나? 예, 준비 중입니다. 거기서 뭔가 터질 것 같아. 한국이 제철 인원의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 저도 같은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이펙스는 완벽한 무대였어요.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모이는 자리였죠. 한국이 그 자리에서 무엇을 말할까요? 저는 워싱턴 싱크탱크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문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시스템이 됐다. 미국의 기술 생태계, 에너지 전략, 안보 체제 모두에 한국이 내재돼 있다. 이는 동맹의 진화다. 동맹의 진화. 저는 그 표현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더 이상 수직적이지 않았어요. 수평적으로 재편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 기술과 신뢰가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뉴욕의 빌딩들이 붉게 물들었죠. 저는 다음 기사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APH에서 무엇을 봐야 할까?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권한을 얻을 것인가? 그리고 세계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답을 찾으러 갈 시간이었습니다. 경주 천년 고도라 불리는 이 도시는 현대 건물과 고분이 나란히 있었어요. 이곳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일주일 후였어요. 저는 개막 일주일 전에 도착했습니다. 기자들은 보통 이렇게 일찍 옵니다. 현장 분위기를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사전 준비를 하죠. 경주역에서 호텔까지 가는 길 도시 전체가 준비 중이었습니다. 주요 도로마다 각국 국기가 걸려 있었어요. 에이펙 환영 현수막이 곳곳에 보였죠. 컨벤션 센터 앞은 공사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경호시설 점검, 통신망 설치, 좌석 배치까지. 호텔 로비는 이미 국제색이 짙었어요. 각국 언론사 로고가 붙은 장비들이 쌓여 있었죠. 체크인을 하는데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BBC 아시아 특파원, CNN 서울 지국장, 로이터 선임 기자, NHK 국제부장. 세계 주요 언론이 벌써 모여 있었어요. 저는 짐을 풀고 프레스센터로 향했습니다. 넓은 홀에 각국 기자석이 마련돼 있었어요. 아직 텅 비어 있었지만 일주일 후면 수백 명으로 가득 차겠죠. 한쪽에서 한국 외교부 직원들이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님, 사전 브리핑 자료입니다. 두꺼운 파일을 받았습니다. 회의 일정, 의제, 참석국 명단이 정리돼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찾는 건 거기 없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제철 인원이. 그 단어들은 공식 자료 어디에도 없었죠. 저녁에 호텔 라운지에서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비공식 미팅이었어요. 정보를 교환하고 소문을 확인하는 자리였죠. BBC 특파원 제임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 한국이 뭔가 발표한다는 소문 들었어. CNN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철이 승인 얘기 돌던데? 확인은 안 됐어. 로이터 기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내 소식통은 이미 합의됐다고 하더라. 발표만 남았대. NHK 기자는 조용했습니다. 그는 불편해 보였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미국 측 반응은 어때? 제임스가 대답했습니다. 국무부가 긍정적이래. 건설적 논의라는 표현을 계속 쓰더라고. 그럼 승인됐다는 거야? 공식적으로 나직이지. 근데 분위기가 그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독일 기자는 유럽의 반응을 전했어요. 프랑스가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검토한다고 했죠. 중국 기자는 베이징의 경계심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노골적 반대는 없다고 했어요. 일본 기자는 끝까지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외교부 사전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프레스센터에 기자들이 모였어요. 30명 정도였죠. 외교부 대변인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이번 에이펙에서 한국은 몇 가지 중요한 의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에너지 협력, 기술 동맹, 영내 안정 등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관련해서 발표가 있습니까? 대변인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양국 간 협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적절한 시점에 발표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에이펙에서 발표된다는 뜻입니까? 의미 있는 성과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미 있는 성과. 애매한 표현이었지만 부정은 아니었어요.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일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모든 관련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복도에서 대변인을 붙잡았습니다. 비공식적으로라도 힌트를 줄 수 없습니까? 그는 웃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미소가 답이었죠. 뭔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오후에 미국 대사관 측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한미 양국은 원자력 협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이번 에이펙은 그 진전을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진전을 확인한다. 이것도 긍정적 신호였어요. 저는 각국 기자들과 계속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워싱턴 출입 기자는 백악관 내부 소식을 전했어요. 트럼프가 승인했대. 국가안보회의에서 결정났다고. 서울 주재 기자는 청와대 분위기를 알려줬습니다. 준비 완료됐대. 발표 타이밍만 기다리는 중이래. 도쿄 특파원은 일본의 긴장감을 전했죠. 외무성이 난리야. 막으려 했었는데 이미 늦었대. 모든 신호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합의는 됐다. 발표만 남았다. 사흘째 되던 날 저는 경주 시내를 걸었습니다. 첨성대 근처였어요. 천년된 천문대가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어요. 일주일 후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요. 저는 대릉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거대한 고분들이 밤하늘 아래에 있었어요. 1000년 전 신라의 왕들이 잠든 곳이었습니다. 그 위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1000년 전 이곳에서 신라는 삼국을 통일했죠. 외교와 전략으로 판을 바꿨습니다. 1000년 후 같은 땅에서 한국은 또 다른 역사를 쓰고 있었어요. 무기가 아닌 기술로, 압박이 아닌 신뢰로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사 초안을 준비해야 했어요. 발표가 나오면 즉시 송구해야 하니까요. 제목을 어떻게 달까 고민했습니다. 한국 40년 금기를 깬다. 아니에요. 아직 확정이 아니니까요. 지웠습니다. 한국 새로운 외교 모델을 제시하다. 이것도 아니었어요. 너무 추상적이었죠.
신뢰가 권한이 되는 순간 좀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진 않았어요. 여러 번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첫 문장도 고민이었습니다. 한국은 핵을 만들지 않았다. 신뢰를 만들었다. 쓰고 지우고 다시 쓰고. 창밖으로 첨성대가 보였습니다. 천년의 별을 관측하던 탑이 현대의 불빛 속에 서 있었어요. 저는 키보드를 멈추고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이 도시에 세계 정상들이 모일 겁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발표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모든 신호가, 모든 대화가, 모든 분위기가 같은 걸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변화는 이미 일어났습니다. 세계가 확인할 날만 남았죠. 한국은 지난 몇 달간 조용히 움직였어요. 기술로 증명했고, 신뢰로 설득했고, 협력으로 길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세계 앞에 펼칠 차례였습니다. 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핵을 재처리하지 않았다. 신뢰를 재처리했다. 그리고 그 신뢰에 세계가 답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경주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천년된 고분 위로 별이 빛났고 첨성대는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죠. 일주일 후 같은 하늘 아래에서 새로운 역사가 쓰일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